오늘 영상을 보신다면 여러분이 경매 투자자로서 분석도 잘 하시지만 전세 임차인 입장이 되었을 때도 보호를 할 수가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보호를 할 수 있다. 전세 사고를 막는 최소한의 지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채권의 어떤 특징, 우선 변제권의 조건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런 설명을 자세히 하는 이유는 임차인 때문에 그래요. 다른 권리 중에는 경매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가 없는데 임차인만 인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의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려면 이 채권의 성질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자세하게 드렸어요. 제가 봤을 때는 경매에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못 받아가지고 보증금을 잃는 사람 많이 없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다 하십니다. 근데도 전세보증금을 못 받는 이유는 아마도 배당에 대한 지식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신다면 여러분이 경매 투자자로서 분석도 잘 하시지만 전세 임차인 입장이 되었을 때도 보호를 할 수가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보호를 할 수 있다. 전세 사고를 막는 최소한의 지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경매 투자자만 알아야 되는 그런 지식이 아니고 일반적인 성인이라면 무조건 다 알아야 되는 지식이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강의는 이제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임대차 보호법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일반 지식인 것 같아요. 경매에서는 채권자가 너무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단 하나만 조심을 해야 된다면 바로 임차인입니다. 임차인 중에서도 선순위 임차인, 임차인의 선순위라는 얘기는 이 부동산에 있는 모든 권리자보다 이 임차인이 순서상으로 빠르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순서상으로 빠르다라는 것은 전입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조금 특별한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채권이나 물건의 그 어떤 권리랑은 다른 방법으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임대차 보증금은 국민들의 가장 큰 재산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이 보증금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생계가 되게 막막해져요. 그래서 굉장히 섬세하게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섬세하게 보호를 하다 보니까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건데요. 이 섬세한 보호를 저희도 잘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세하게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가구 경매 사건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채권자들의 순서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이 경매에서 채권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등기부에 기재가 되는 채권자, 하나는 등기부에 기재가 안 되는 채권자가 있습니다. 이 두 채권자를 두 개를 비교를 해서 누가 더 빠른가 그리고 이게 누가 인수되는가라는 것을 판단하는 게 권리분석입니다. 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글씨가 좀 작은데요. 말소 기준 권리 2019년 7월 17일이라고 써 있습니다. 등기부에 기재가 되어 있는 권리 중에서 제일 빠른 최선 순위 설정이 2019년 7월 17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등기부에 근저당이 2019년 7월 17일에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 임차인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임차인이 15건, 임차 보증금도 9억 1천만 원의 보증금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임차인 중에서 전입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임차인들의 이름은 제가 좀 가렸습니다. 여기 곽윤 씨가 2019년 9월, 말소 기준 권리 2019년 7월보다 늦습니다. 2023년 8월, 2021년 9월, 2021년 6월, 2019년 8월, 2019년 12월 이 많은 임차인 중에 단 한 명도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른 임차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옆에 대항력이 없음으로 쭉 다 적혀 있어요. 15명이 다 대항력이 없습니다. 이 임차인들 15분은 모두 대항력이 없어서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을 다 못 받았다고 해도 경매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출이 있는 것을 알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에 제가 경매에서 법은 시간 순서대로 보고를 하는데 누가 빠른가? 그러면은 대출을 해준 은행 입장에서는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때는 임차인이 없어서 대출을 해줬는데 그 이후에 임차인이 들어왔다. 근데 그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은행보다 보증금을 먼저 받아가면 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공평하죠. 그래서 시간 순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임차인이 빠르냐, 은행이 빠르냐. 두 개를 비교를 했을 때 은행이 빠른 경우는 임차인이 억울하지가 않습니다.
대출이 있는 것을 알고도 들어왔기 때문에 자신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호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물건들이 대부분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근저당이 있습니다. 등기도 많아요. 아까 거기는 이제 임차인이 많은데 여기는 등기부에 채권자들이 많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막 48억 민물장어 수협에서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러는데 돈을 안 받아서 이게 자산관리 대부로 넘어갔어요. 부실채권이 된 거죠. 그리고 수협에서 또 21억 9천만 원, 12억, 26억, 36억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대출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시간 순서대로 돈을 나눠주고 뒤에 있는 채권자는 돈을 받지 못해도 낙찰자에게 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채권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기 지금 이 물건의 가치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158억이요. 근데 지금 이 물건이 158억 이상의 낙찰되냐?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한 50억에 낙찰됐다. 그러면은 나머지 채권자들이 돈을 다 받지 못해도 낙찰자에게 달라고 못해요. 왜냐면 낙찰자가 빌린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임차인도 달라고 못하고 채권자들도 달라고 못합니다. 그런데 단 한 경우, 자, 임차인이 이미 거기에 전입하고 확정일자를 받고 잘 살고 있는데 다른 채권자들이 근저당, 압류, 가압류 같은 채권자들이 그 이후에 설정을 한 거예요. 그럼 시간 순서상으로 임차인이 가장 빠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라는 게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법이죠. 선순위 임차인은 다른 등기부에 있는 근저당, 압류, 가압류보다 시간 순서상으로 가장 빠른 걸 얘기하고 이 시간의 순서의 기준이 전입이다. 물리적으로 먼저 들어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전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순위 임차인은 등기부의 다른 채권자보다 가장 먼저 있는 임차인을 이야기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 부동산에 등기부에 돈 받으려고 줄 선 사람이 이렇게 있고 임차인이 이렇게 여러 명이 있어요. 그러면 등기부에서 제일 빠른 2018년 10월 26일에 신협이 있는데 이 신협과 임차인의 전입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여기 숫자가 되게 많은데 일단 전입만 보시면 돼요. 전입을 봤더니 여기 20년 6월, 여기 23년 4월, 22년 8월 있습니다. 그러면은 임차인보다 신협이 빠르기 때문에 이 임차인들은 모두 대항력이 없어요. 그래서 낙찰이 되더라도 낙찰자에게 달라고 못하고 여기는 채권자들도 달라고 못합니다. 원래 채권자 중에는 낙찰자에게까지 달라고 할 수 있는 채권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낙찰자가 빌린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여기 있는 채권자들이랑 임차인의 전입이랑 비교해서 더 빠른 걸 보호한다. 그래서 여기 신협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런데 임차인이랑 이 근저당이랑 다른 점은 임차인은 보호가 되는 선순위일 경우에 낙찰자에게까지 자기 보증금을 달라고 할 수 있지만 신협 같은 경우에는 낙찰자에게까지는 달라고 할 수가 없고 자기 순위에서는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는 대출을 해줄 때 KB 시세 얼마야? 그래서 나는 뭐 10억짜리다. 그럼 10억을 다 빌려줄 순 없어. 7억까지만 빌려줄게. 뭐 이런 식으로 그 물건 가치에 비해서 작은 돈을 빌려주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매각물건 명세서인데요. 매각물건 명세서에서 최선순위 설정이 등기부에 있는 권리자 그리고 전입이 이제 임차인입니다. 이 두 개를 비교를 해서 더 누가 빠른가를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명료합니다. 누가 빠르거나 늦거나 둘 중에 하나지 애매하고 그런 게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자, 이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20년에 전입을 하고 잘 살고 있는데 22년에 근저당이 설정이 됐어요. 그러면은 임차인이 시간 순서상으로 더 빠릅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선순위 임차인이고 보호받아야 되는 임차인이다.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배당의 절차나 이 보증금이 얼마인지를 알아내야 되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그냥 쉽게 공부 책 몇 권 읽어서는 조금 어렵고 배당에 대한 지식이 완전하게 있어야 된다. 저도 이게 엄청 꼼꼼하게 보거든요. 배당에는 예외가 되게 많아요. 시간 순서상으로 빠르면 먼저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시간이 늦지만 먼저 받는 그런 채권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외가 많다. 그래서 경매 공부를 누구는 조금만 해도 된다 그러고 누구는 잘못하면 큰일 난다고 하는 게 이 임차인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경매 공부를 조금만 하고 돈을 벌고 싶으면 선순위 임차인을 건드리지 말아야 됩니다. 선순위 임차인을 건드리게 되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빠르다. 요게 이제 선순위 임차인이고 요런 거는 우리가 공부 조금 해서는 입찰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12월 마지막 날 강의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그냥 순서상으로 쭈루룩 봤어요. 그랬더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중에서 선순위 임차인이 하나, 2개만 있고 나머지 5개는 선순위 임차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선순위 임차인이 없는 사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전입, 물리적으로 여기를 지배를 하는 시기가 중요합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대항력이 나오는 거고 확정일자에서는 우선변제권, 법원 경매에서 내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받을 권리가 있어요. 대항력이 있는데 우선변제권이 없다, 확정일자 안 받았다 그러면은 법원에서는 배당을 못 받지만 낙찰자에게까지 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둘 중에 뭐가 중요하다? 전입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확정일자는 날짜와 보증금 금액을 확정하는 거기 때문에 금액이 달라지면 다시 받아야지 됩니다. 전입은 전입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있게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전입을 하는 그날 아침 9시에 전입세대 열람을 뗐을 때 임차인이 없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아침 9시에 이거를 뗀 그런 채권자들이 돈을 빌려주고 나서 오후에 전입한 임차인이랑은 선후관계를 다툴 수가 없기 때문에 아침 9시에 전입이 없었던 임차인은 그날 하루 종일 전입이 없는 걸로 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후 3시에 전입을 하게 되면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있습니다. 아침에는 전입세대 열람이 없었기 때문에 법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확정일자를 많이 봤는데 저도 예전에 확정일자 받아야 된다. 그래서 확정일자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봤는데 전입이 훨씬 중요하고 확정일자는 금액을 확정하는 거기 때문에 보증금 금액이 달라진다. 보통 보증금 금액이 올라가는 경우가 보통이에요. 그러면은 더 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따로 받아야지 되는 겁니다. 이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20년 9월에 3억 7천만 원으로 보증금을 계약을 했는데 이거를 2년 있다가 증액을 하게 되면 날짜가 2년 뒤로 밀리니까 내가 시간순수상으로 뒤로 밀리니까 손해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확정일자를 한 번 받고 증액한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받았다. 그러면 돈을 어떻게 나눠받는 거냐면은 우선변제권을 획득한 날 근저당을 설정한 것처럼 돈을 받아요. 그래서 20년 9월 8일, 왜냐면은 전입신고를 9월 7일에 했지만 다음 날부터 효력이 있기 때문에 9월 8일 확정일자도 먼저 받았죠. 그래서 9월 8일부터 3억 7천만 원 보증금을 받고 증액한 거는 확정일자를 22년 8월 19일에 받았기 때문에 22년 8월 19일에는 증액한 부분 1,800만 원에 대해서는 보호를 따로 받는 겁니다. 우리는 보증금 3억 8,800만 원 이렇게 한꺼번에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3억 7천만 원을 받고 2년 뒤에 날짜로 1,800만 원을 받는 거다. 그러면 이 1,8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은 21년에 있는 채권보다는 후순위가 돼서 이 보증금은 후순위가 돼요. 그래서 증액을 할 때 등기부를 다시 한번 봐야 되는 이유입니다. 제가 경매 낙찰자 분들도 컨설팅을 하지만 경매를 신청하는 사람 그리고 경매를 당한 임차인의 입장에서도 상담을 많이 해요. 그런데 전집신고도 안 하고 확정일자도 안 받아서 보증금이 위험한 사람은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왜 위험하냐면은 이 담보가치에 비해서 내 보증금이 커서 그래요. 예를 들면 1억짜리 집에 전세 3억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선순위 임차인 확정일자를 받아도 위험합니다. 우리가 전세보증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집을 사용하는 것을 담보로 집주인에게 돈을 빌려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전당포 주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빌려준 돈에 비해서 담보가 어때야 됩니까? 더 커야 됩니다. 그래서 내 보증금보다는 이 집의 가격이 더 높아야 돼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전세금보다 아파트 가격이 더 낮은 경우는 많이 없어요. 그런데 빌라 같은 경우에는 22년에 막 매매가가 올라가지고 시세가 많이 올라서 그때 전세를 들어갔는데 시세가 떨어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전입이랑 확정일자만 가지고 보호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권리로 나를 보호하는 건데 실제 나를 보호하는 것은 담보가치가 나를 보호를 하는 겁니다.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은 이 집이 경매로 얼마에 낙찰될까? 낙찰대금에서 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전세보증금 3억으로 내가 계약을 했는데 선순위고 전입 확정일자를 받았어도 매매가가 2억 5천이면 누가 이거를 3억 이상의 낙찰을 아무도 안 받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경매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선순위 입차인 조심을 하셔야 되고 입찰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후순위나 소유자 점유로만 입찰을 하고 있어요. 경매 투자자는 대부분 소유자 점유나 후순위 입차인 사건으로만 수익을 냅니다. 연습 문제를 10개 한번 해볼게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로 했을 때 이렇게 물건이 나오는데 서울에 있는 아파트 18평 이상으로 검색을 했을 때 116개가 나옵니다. 이 중에서 10개만 한번 볼게요. 우리가 경매정보지를 보실 때는 이렇게 보시고 매각물건 명세서를 봅니다. 여기 보면 전입이 있고 확정입자가 있어요. 전입은 2020년 9월 그리고 최선순위 설정은 24년 12월. 그럼 둘 중에 누가 빠른가? 임차인이 빠르구나. 그래, 임차인은 선순위 임차인이고 보증금을 받아야 되는 임차인입니다. 이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보증금이 5억인데 5억에서부터 막 계약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낙찰받은 대금에서 임차인이 보호가 되는지를 살펴보고 하셔야 되고 두 번째 물건도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근저당은 있고 임차인이 없습니다. 이런 사건은 여러분이 입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보면은 매매가의 한 10%, 5억대 아파트는 5천만 원 차익으로 입찰하시면은 낙찰이 됩니다. 그러면은 순수익이 한 2,500 정도 될 겁니다. 이게 평균이에요. 자, 여기도 아파트가 하나가 나왔는데 여기는 보시면은 29억의 전세권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초보가 들어가기에는 좀 어려운 물건이고요. 그다음에 미아동에 있는 아파트 매각물건 명세서 보면은 임차인이 없는 사건, 근저당만 있습니다. 이런 사건도 우리가 입찰할 수가 있습니다. 시세조사랑 미납관리비만 조사하시면 됩니다. 시세조사는 여러분 일반 매매를 하더라도 이 아파트의 시세가 얼마인지를 알고 그거보다 또 저렴하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이 충분히 입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매매가가 9억대이기 때문에 8천에서 9천만 원 정도는 싸게 입찰하셔도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20년에 전입이 있고 22년에 근저당이 있습니다. 이 임차인은 이 근저당보다 빨리 들어와 있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선순위 임차인이고 자신의 보증금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선순위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이 얼마인지 배당을 다 받는지 못 받는지를 알고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입찰할 수 없는 케이스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근저당이 2017년 10월 23일 그리고 전입은 2017년 11월 9일입니다. 이 임차인은 최선순위보다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후순위 임차인이고 보증금을 못 받았다고 해도 낙찰자한테 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24년에 근저당만 있고 임차인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시세조사 미납관리비만 조사하시면 입찰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자, 근저당만 있고 임차인이 없습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시세조사, 미납관리비만 조사하면 입찰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자, 21년에 근저당이 있고 임차인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시세조사, 미납관리비만 조사하시고 입찰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5억대의 물건이니까 5천만 원 정도 차익을 목표로 입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제가 권리분석 10개를 보여드렸는데 임차인이 빠르거나 늦거나 둘 중에 하나지 애매하거나 어렵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순위 임차인을 손댈 수 없는 정도 조금만 공부를 했다면 임차인이 후순위인 거 그리고 임차인이 없는 사건을 입찰하시면 충분히 수익이 나실 겁니다. 권리 분석은 여러분 애매하지 않아요.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하실 거는 가까운 법원에 한번 가보는 거예요. 경매에서 기일별 검색으로 해서 검색을 이렇게 하시면은 요일별로 법원이 이렇게 열려 있어요. 그러면은 하루에 2,500개가 전국에서 매각이 됩니다. 그리고 뒤로 갈수록 금요일에는 열리는 법원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가장 가까운 법원,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까운 법원이 무슨 요일에 하는지 보시고 보통 10시에서 1시 사이에 하니까 한 10시 반 정도에 가장 가까운 법원으로 가세요. 법원은 입찰을 안 하는 사람도 충분히 가실 수가 있으니까
법원에 한번 가보는 걸로 구경을 한번 해보세요. 이 사람들이 입찰을 어떻게 하는지, 어떤 실수를 하는지 보시면은 다음에 여러분이 막연한 두려움이 하나씩 없어질 겁니다. 사람이 뭔가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문턱이 있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 문턱을 빠르게 처리를 하면서 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면 도움을 받아서라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법원에 가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고 권리 분석 10개 한 것처럼 똑같이 따라하시면 여러분도 이 특강만 듣고도 권리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복해서 보시면서 임차인의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릴게요.